일본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까라는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 그러니까 일본 경제만의 힘으로 확실하게 부활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약간 좀 20세기를 아직 향하고 있다. 아직 할 수 있다. 뭐 착각인지 자신감인지. 미국 대선 얘기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11월인데요. 네. 일본 입장에서 유리한 미국 대선 결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시다 정권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고 한미일 건조를 계속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시다 정권도 아무래도 그 아베 정권의 연장선상 있기 때문에 기시다 자체는 상당히 그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원래는 그 극우파도 아니고요. 중국이나 한국에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 안에 극우파의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그 후계자를 사실 그 찾고 있는 게 일본 정계의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의 보수 쪽에서는요. 근데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시다로서는 아베 전 총리가 이야기한 급반력, 그러니까 방위력 강화라든가 혹은 한국에서 말하면 선제 타격 능력. 이것도 아베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기지 공격 능력. 이런 거 다 기시다 총리가 내가 하겠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켜서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한미일 건조도 상관이 없거든요.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또 북한하고는 그 스스로 미국하고 북한 관계만 챙기면 되고 또 러시아하고도 이게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까지는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포위망을 만들어서 이게 바이든의 목표였죠. 그러니까 나토하고 일본 중심의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곳을 나토하고 완전히 연결을 시켜서 아시아판 나토 이곳을 만드는 게 바이든의 목표였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이 그 아시아 쪽의 중심 국가로서 기시다가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을 선호하고요. 엊그제도 미국하고 2+2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2+2라는 것은 급반 외교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게 회담을 하는데 이것은 혹시 트럼프 정권이 되어도 현재까지 일본하고 미국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군사적인 외교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없도록 만들자 이러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퇴했잖아요. 후보 사퇴.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그거는 예상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 가르치를 알고 있었고 그래야만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시다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이 이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본 기업 6곳 중 한 곳이 이자 비용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이제 부실 기업이다.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자칫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한 벌어들이는 순이익 이상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가 많다. 이러한 기업을 사실 그 치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다라고 해서 좀비 기업이라고 일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좀비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곳 중 한 곳이다. 이거는 18% 정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금리가 그래도 낮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좀 더 자유화시키고 그러면 금리
사실상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까지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도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도산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은 특히 부동산 문제죠. 일본 사람들은 모기지론으로 집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길게는 그 50년, 요새는 100년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뭐 뭐라 그럴까, 산사할 수가 없는 그것인데, 일단 그거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가 너무 낮아서 변동 금리면 0.2% 정도예요. 한국은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주택을 사면 5% 이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0.2%. 그래서 일본 사람, 그건 뭐 변동금리, 고정금리라고 해도 2%. 그 정도예요. 그래서 모기지론을 할 때는요, 일본 사람들은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하고 함께 갚을 수가 있어요. 너무 그 이자가 낮아서. 그런데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의, 일본 말로 말하면 아주 그 이빠이 노력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바로 기업 도산뿐만이 아니라 개인 도산의 우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래도 이것은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방향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신축 아파트의 평균가가 6년 연속의 뭐 최고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도쿄에 있는 아파트는 5억에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런 가격인 것 같은데, 일본 부동산 현황은 좀 지금 어떤가요? 뭐 부동산은요, 한국하고 큰 차이는 선 건축 후 분양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선 분양의 경우는 분양 프리미엄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요새도 롯데 아파트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투자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요, 요새 한국에서 말하면 아파트 값이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1.9배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뭐 10년 이상으로 1.9배니까 한국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아파트 값, 일본에서 말하면 맨션 값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에서도 지금 아파트 값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맨션을 또 도시에서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투자 상품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한국은 그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강해가지고 재개발,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 아파트, 중고 맨션이 되면 계속 값이 떨어집니다. 이게 중고차하고 똑같아요. 중고차가 이게 재개발해가지고 계속 값이 높아진다는 게 없잖아요. 일본 모든 부동산은 바로 차량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축 맨션이라고 해도 몇 년 가면 뭐 처음 10억이었는데 5억 정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한복판에도 좀 한국보다는 훨씬 값싼 맨션 아파트가 존재하고 괜찮습니다. 내용이. 일본이 워낙 저축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긴 한데, 뭐 최근에는 뭐 주식하고 채권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갖고 있어봤자 일본 엔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전한, 일본 사람의 생각은 안전한 투자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2022년의 통계이지만 여유자금증 54%를 일본은 저축이나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그 동계로서 미국은 14%, 나머지는 그 투자하는 거죠, 실제로. 네, 유럽의 그 EU 전체로 보면 34%.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월등하게 저축 혹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새는 조금씩 그 투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특히 일본 사람들은 미세스 와타나베 분이 아시죠? 그거는 너무 엔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라든가 혹은 그 다른 유로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을 상당히 선호했다는 거죠. 달러화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 차이를 노리는 그러한 분들이 조금 요새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새도 다시 엔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일본 사람들의 투자의 기본은 역시 주식입니다. 그래도 주식도 안전하게 배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5개 정도의 주식을 사면서 2개 손해 봐도 3개 정도 얻으면 된다. 이러한 조금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인터넷 강좌라든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의견과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IT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요. 뭐 AI까지 가기는 너무 좀 먼 길이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일본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까라는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미국의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다시 그 엔이 조금 엔공화 돼 가지고 그렇다면 또 주식이 내려가지고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면에서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일본 경제만의 힘으로 확실하게 부활되기까지는 특히 일부의 대기업을 빼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토요타 자동차 아시잖아요. 토요타는 EV를 반대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 주류하고 조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그것도 말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EV 아니라 트럼프는 그 EV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토요타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이게 일본에서도 이게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토요타 자동차. 태국이 지금 그 가장 발린대요. 토요타 자동차가. 이게 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좀 20세기를 아직 향하고 있다. 거기서 좀 버티고 있다. 아직 그 할 수 있다라고 뭐 착각인지 자신감인지 그게 있어서 어디까지 그거 할 수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도 IT화, AI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라쿠텐이라든가 그런 회사는 또 입사할 때도 안에서 다 영어 쓰기 때문에요. 토익 점수라든가 높아요. 네. 그래도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토익 점수는 한국에서는 대기업 들어갈 때는 900점 이상이잖아요. 거기 그 라쿠텐 들어갈 때 그냥 800점 있으면 된대요. 예.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괜찮은 회사가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몇 개밖에 없어요. 아까 기시다 총리 얘기해 주시면서 지지율이 좀 부진해서 연임이 좀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 9월 일본 총재 선거판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정권이 바뀔 경우에 한국에 좀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킴메이커라는 사람들이 2사람이 있고요. 자민당의 아소 부총재하고 그리고 촌촌리, 그 스가 촌촌리 2사람의 사실 그 대결이에요. 그 아래에 누가 있는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 촌리로 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소 부천재 아래에 현재 기시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태기라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자민당의 간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코노타로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스가촌촌이 아래 영향력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시바라는 사람이 있고 이시바 씨는 대중적인 인기는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다음 촌리에는 이시바다라는 것으로 항상 가장 1등의 이시바 씨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존재선거나 촌리라는 것은 국민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뽑기 때문에 이시바 씨가 그대로 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라는 촌리가 있었거든요. 그 아들인데 상당히 그 미남이고요. 예, 인기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모자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직은 촌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인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촌리도 너는 아직 촌리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카토 노부카츠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스가의 아래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코로나 때에 후센 노동성 장관으로 코로나 대책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뭐 세 사람 정도로 압축됩니다. 그 이시바 씨가 일단 국민의 인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해한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이시바 씨에 투표를 하면 이시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경우는 한국하고 또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민당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아베하고 엄청나게 싸운 사람이기도 하고 아베 전 총리하고 그러니까 그거가 절대 아닌 전통 포스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카토 노부카츠라는 사람도 무난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 사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베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더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현재 기시다죠. 기시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세 사람 정도가 지금 그 다음 또 총리가 될 것이 아닌가. 먼저 그러니까 자민당의 대표 선거죠. 총재 선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국회에서의 총리 지명 선거가 있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그 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합니다. 지금 그 푸틴 쪽에서 일본 정부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 것에 사실 흔들리고 있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또 대결을 하기 시작하면